안녕하십니까, 송선장입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무튼 고생 너무 많으셨고, 뭐 잘 보셨겠지만, 혹시나 이제 시험 보시면서 조금 이제 의문 났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 한번 정리해 보고자 이번 차시에서는 시험 내용을 한번 이렇게 풀이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안경 렌즈의 광학 정수는 무엇과 무엇이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안경 렌즈는 뭐 안경 렌즈를 포함한 다양한 이제 광학 렌즈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투명해야 되다 보니 일정한 광학 정수, 한 매질 내에서 일정한 광학 정수를 가져야 되고 또 이제 적정 이상의 어떤 수준의 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투명하기 위해서는 재질 내에 굴절율이 일정해야 되고요. 그죠? 일정한 굴절율 값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일정한 아배수 그리고 아배수는 30 이상 되어야지만이 안경 렌즈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굴절율, 아배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광학 정수에 관련한 설명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굴절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렌즈에 있어서 이제 두께와 관련을 하고요. 그죠? 아배수 같은 경우에는 렌즈의 어떤 선명도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굴절율이 높은 경우에 똑같은 굴절력의 렌즈에서도 두께를 좀 얇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었죠. 두께를 얇게. 그리고 렌즈에 있어서 아배수 값, 아배수는 분산능의 역수인데 아배수 값이 크면 클수록 보다 더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분산능이 작아야지만이 아배수가 커야지만이 우리는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가 관련한 내용인데요. 자, 굴절율이 클수록 물질이 진할 때 광속은 빠르다 이랬는데 굴절율 같은 경우에 V분의 C로서 나타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에 대해서 실제 어떤 물질을 진할 때의 빛의 속도의 값의 어떤 B로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밀한 매질이 있고 소한 매질이 있었을 때 실제 밀한 매질은 빛이 통과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진다. 떨어진다. 그리고 얼기설기 되어 있는 굉장히 소한 매질 같은 경우는 비교적 빠르게 빛이 지날 수 있어서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 속도 비를 갖다가 넣고 보게 되면은 이 굉장히 밀한 물질 값의 굴절율 값이 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소한 물질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니까 이제 여기 있는 V 값이 크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굴절율이 낮은 그러니까 저굴절율의 렌즈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굴절율이 크다, 그러면은 이제 밀한 매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는데 이런 밀한 매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이 지날 때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요거는 아니겠죠.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굴절율이 높은 재질을 선택을 하는 이유는 렌즈의 두께를 얇게 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굴절율이 높은 이런 재질 같은 경우에 역시 이 재질을 진할 때 분산능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진한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래서 분산능이 크기 때문에 아배수 값은 작다라고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굴절율이랑 반사율이랑은 이제 관련성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려고 하면 100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굴절율 값이 커지게 되면 반사율 역시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렌즈에서 반사가 커지게 되면 투과율은 낮아지게 되는 그래서 상이 어두워지는 이런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굴절율이 크다, 굴절율 큰 재질은 반사율이 크다. 그래서 고굴절율 렌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반사율을 줄이는 코팅이 필수적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고굴절율 렌즈는 동일 면적에서 중굴절율 렌즈 그러니까 굴절율이 좀 비교적 낮은 렌즈에 비해서 무겁죠.
동일 면적에 대해서. 왜냐, 고골전류 렌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미란 매질이 고골전류 렌즈잖아요. 그래서 더 무겁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 역시 이제 위에 있는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인데요. 1번. 안경 렌즈에 있어서 분산능이 크다라는 것은 좋지 않죠. 분산능이 크다. 그러면 상의 선명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분산능, 분산율은 아배수와 반비례 관계이다. 역수 관계였습니다. 그죠? 반비례.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자, 그리고 안경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안경 렌즈, 광학 렌즈들은 선명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경 렌즈에 있어서 그 기준치는 일단은 아배수가 30은 넘어야지 안경 렌즈로 사용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기준치를 30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굴절률이 크게 되면 필연적으로 분산능이 커지면서 아배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다. 그래서 굴절률을 높였을 때 가능하면 아배수 값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을 조합을 해서 만들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 굴절률이 높게 되면 아배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배수 값이 적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색수차 분산능이 크다라는 것은 상의 흐림과 직접적인 관련을 하지요. 그래서 3번은 5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 문제입니다. 안경 렌즈로서 사용되는 재질은 크게 이제 유리 렌즈, 플라스틱 렌즈가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플라스틱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가볍고 그리고 안전성도 좋고 그리고 가공하기에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플라스틱 렌즈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광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 렌즈가 더 안정적이거든요. 조금 더 얇게 그리고 조금 더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어서 광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뭐 경도에 있어서만은 유리 렌즈가 사실은 좀 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실제 이제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플라스틱이 용이하다 보니 지금은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플라스틱을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유리 렌즈만큼 광학적으로도 조금 안정적인 그런 재질을 만들려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어떤 유리 렌즈와 플라스틱 렌즈의 어떤 특징을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준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라스틱 렌즈는 유리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렌즈의 가장 기본이 되는 CR39 ADC 렌즈와 유리 렌즈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크라운 유리를 비교를 딱 해봤을 때 그 비중이 이제 크라운 유리에 비해서 CR39 한 절반 정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CR39는 한 1.32 정도 보통 얘기를 하고 크라운 유리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비중을 얘기하니까요. 절반 정도이다 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이 일단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렌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재질은 자외선 흡수 능력이 기본적인 어떤 재질의 특성상 가지고 있어요. 자외선 흡수 능력이 있고 그래서 플라스틱은 뭐 자외선 차단율 이렇게 높이려고 더 코팅을 추가적으로 하지 코팅을 굳이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재질 자체가 자외선 흡수 능력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고 유리 렌즈 같은 경우에는 비교했었을 때 보통은 적외선 흡수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 CR39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흡수 능력도 좋고 적외선 흡수 능력도 좋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모노머의 성질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사실 딱 이분화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딱 그냥 그 일반적인 그런 이제 재질의 특성을 다 구분을 할 때는 플라스틱 재질은 대부분 자외선 흡수 능력이 조금 더 좋다.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에 대부분 적외선 흡수 능력이 좀 더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 렌즈는 착색이 잘
하기가 되게 굉장히 번거로웠죠. 그 유리렌즈 예전에 색깔 있는 유리렌즈 쓰려고 하면은 착색법 중에서 뭐 용융 착색법이라든지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좀 보완하고자 뭐 융착 착색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만드는 그런 어떤 이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 다 이제 만들 때부터 염료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재고 문제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지요. 발색이 잘 안 되는 것은 장점일 수 있지만 요거 착색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지문이 잘못돼서 요건 아니고요. 그리고 동일 굴절 유리일 경우에 플라스틱 렌즈가 아배수가 높아서 광학적으로 안정적이다 아니었죠. 유리 렌즈가 똑같은 굴절율이라도 아배수 값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높고, 그리고 이제 굴절율을 높여도 아배수 떨어지는 그 정도가 적어서 실제 생산되고 있는 안경 렌즈로 생산되고 있는 그 굴절율 범위 자체가 유리 렌즈가 1.9까지로 좀 더 범위가 넓었었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광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 렌즈가 더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굴절력에 동일한 굴절율일 경우에 두 재질의 두께 차이는 없다. 아니고요. 유리 렌즈가 조금 더 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리 렌즈가 좀 더 장점이 있는 그런 재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리의 특징을 기술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그 일반적인 유리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중에서 잘못된 내용을 찾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흔하게 유리는 고체로 생각하기 쉽지만 고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한 구조다 보니까 열을 가했을 때 조금 서로 간의 그 관계가 조금 긴밀하지 못한 것 제 어떤 배열 구조를 가진 것부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경우가 좀 늦게 떨어지고, 이렇게 융점 자체가 일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관행각된 액체로 취급한다. 고체가 아니라 관행각된 액체로 취급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원자들의 배열 구조가 불규칙하다. 그물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융점을 가지는 게 아니죠. 융점이 이제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을 가했을 때 약간 엿가락 늘어지듯이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열을 가했을 때 말랑말랑한 상태를 거쳐서 액체가 되는 열 가소성의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성질을 가진 물질을 비정질 유리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리렌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유리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유리렌즈가 크라운 유리이고, 여기에다가 굴절을 높이기 위해서 산화납을 첨가해서 만들어진 유리가 이제 플린트 유리였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광학 유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크라운 유리 그리고 플린트 유리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었었고, 아배수에 따라서 크게 이제 네 종으로 분류를 해서, 그리고 뭐 굴절율에 따라서도 그 세부적인 이제 분류를 좀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광학 유리 렌즈로 이제 취급이 되는 그런 재질이 이제 한 200에서 300종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학 유리 렌즈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아배수도 조금 아배수가 높은 거는 크라운 유리, 55 이상인 경우에 크라운 유리, 그리고 50 이하인 경우에 플린트 유리로 이제 구분을 하고, 그 사이에 있는 유리들은 이제 과도 유리, 뭐 크라운 플린트 유리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른다. 그 외에 특수한 경우엔 특수 유리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광학 유리 렌즈를 명명하는 방법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유리 렌즈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크라운 유리에다가 산화납을 첨가를 해서 이제 플린트 유리가 개발이 되었죠. 근데 이 플린트 유리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크라운 유리보다는 굴절율이 높지만 아배수 값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학 유리를 분류를 할 때 아배수에 따라서 아배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 아배수가 55 이상인 경우에는 크라운 유리로 이렇게 분류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50 이하인 경우에는 플린트 유리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어떤 성분으로 만든다 해도 이거를 만들 때 그 배합 비율이라든지 만드는 그 시간, 뭐, 그리고 이제 그 온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재료는 같지만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나오게 되는, 이 이제 물질의 굴절율 값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분하기 위해서 굴절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S를 붙여서 중, 혹은 SS를 붙여서 특중, 그리고 L을 붙여서 경, 그리고 LL을 붙여서 특경, 이런 식으로 굴절율 값의 기준으로도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높은 굴절율에는 S, 그리고 낮은 굴절율에는 L을 붙여서 굴절율에 따라서도 좀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광학 유리 렌즈를 갖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름만 봤었을 때도 대략적으로 얘의 성질을 갖다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뭐 BASF 이렇게 하면은 S는 중, 그리고 지금 첨가된 물질이 바륨이다. 중, 바륨, 플린트, 육사, 이렇게 이제 명명해 볼 수가 있다라고 했고, 이것만 봐도 대략적으로 이제 이 물질의 이제 성질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 플린트니까 이제 뭐 굴절률은 좀 높은 편일 거고 아배수는 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똑같은 이제 바륨이 들어있고 플린트인 이 물질에서 얘는 좀 굴절률이 상대적으로 높구나라는 것도 이제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대략 어느 정도이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의 이제 6이 굴절율 값이 이제 1.6대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4가 이제 아배수가 40대이다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요. 요게 이제 바뀌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5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리 렌즈와 플라스틱 렌즈의 대표적인 소재이다.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소재 CR39 ADC 렌즈와 유리 렌즈의 대표적인 소재 크라운 유리, 이 두 가지에 있어서의 굴절율, 아배수, 비중은 조금 외워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소재들을 갖다가 이제 어떤 물성을 비교를 할 때 기본이 되는 것들과 대부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요 플라스틱 유리의 기본이 되는 요런 이제 그 소재들의 어떤 특징은 이제 그 수치적인 부분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ADC 렌즈 CR39 같은 경우에 굴절율 값이 뭐 1.498, 1.5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굉장히 상이하지 않는 경우, 비슷하다라고 하면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크라운 유리는 얼마일까요? 523 이렇게 적어주셨지요. 1.5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배수는 둘 다 똑같아요. 58로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요. 비중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이 한 2.5, 뭐 2.45 이 정도 책에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CR39 같은 경우 요거의 한 절반 정도 된다. 1.32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고, 약간의 차이는 괜찮으니까요. 개의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반사율과 관련해 가지고 투과율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제 렌즈에 입사되는 빛이 100% 다 들어오지 않고 일부는 반사가 되고 일부는 흡수가 되고 나머지가 투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흡수되는 양 같은 경우에 가시광선에 있어서 흡수되는 양 같은 경우에는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요. 그리고 반사되는 이제 양에 대해서 요걸 뺀 나머지가 이제 투과율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서서도 반사율 구하는 식을 살펴봤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실제 반사율에다가 그러니까 굴절율을 넣어서 반사율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크라운 렌즈의
뭐 반사율이 얼마야, 투과율이 얼마야, 이거는 그냥 외워두시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식에다가 넣어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굴절율이 높으면은 반사율 역시 커지기 때문에 투과율도 이제 낮아진다. 이 정도의 어떤 내용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한번 해보셨겠지만 풀어보게 되면은 요 아까 그 반사율 식에다가 넣어서 풀어보시면 실제 4%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렌즈면은 전면과 후면이 있기 때문에 총 8%가 대략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본 것은 투과율이기 때문에 8%를 뺀 나머지 92%가 총 투과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소재 중에서 아배수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 아배수가 높은 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전부 다 광학 유리 렌즈인데, 광학 유리 렌즈에 있어서 아배수에 따라서 분류를 했었을 때, 아배수가 비교적 높은 게 크라운이었고, 그리고 낮은 게 프린트였기 때문에 일단 높은 것을 찾아야 되다 보니 프린트는 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제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개 중에서 지금 세 개 다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불소예요. 불소 크라운이잖아요. 똑같은 재료를 이용을 했는데 굴절율 값이 약간 다른 건데, 굴절율과 아배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굴절율이 좀 낮은 것이 아배수가 좀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굴절율이 제일 낮은 게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으로 답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0번 문제입니다. 유리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강화 처리를 해야 되죠. 왜냐면은 뭐 충격에 좀 약하기도 하고, 충격에 의해서 만약 파손이 됐었을 때 2차적으로 안상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강화 처리를 해야 되고, 이 강화 처리한 이제 그 기준에 합당한 강분 낙하 시험 뭐 이런 거 통해서 거기에 이제 기준에 적합한 제품들만 실제 상품으로 이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리 렌즈를 강화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었는데, 첫 번째로는 물리적 강화법이 있었어요. 열을 줘가지고 하는 강화법이 있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온 교환법이라고 해서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방법이 있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언급드린 게 세 번째 렌즈 접합법, 라미네이티드법이 있었었는데, 실제 안경 렌즈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화학적 강화법이었어요. 이온 교환법.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일단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강화층이 굉장히 얇지만 훨씬 더 굉장히 강한 강화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큰 장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리 렌즈에다가 우리 안경 렌즈에 있어서 강화 처리할 때는 이제 화학적 강화법, 이온 교환법을 쓰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 요것과 비교해서 물리적 강화법의 어떤 방법을 갖다 비교해서는 조금 기억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면,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라는 것은 화학적 강화법이죠. 그래서 잘못됐고요. 그리고 안경 렌즈에서는 대부분 화학적 강화법을 이용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강화법을 이제 안경 렌즈에 이제 적용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제한점이 있었어요. 중심 두께가 2mm 이상 되어야지만이 가능했고, 요거 하려고 하면 이미 삼각을 갖다가 다 세운 이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번도 물리적 강화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화학적 강화법이 강화층의 그 두께는 굉장히 물리적 강화법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얇아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얇다 보시면 되고, 뭐 단점이라고 하면 뭐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 한 20시간 정도 침질을 시켜가지고 강화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리 렌즈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형 주조법을 이용한 그
유리 렌즈 제조 공정 과정을 보셨습니다. 지금 만들고자 하는 렌즈에 따라서 이제 배합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재료들의 배합이 달라질 수가 있고, 요걸 또 다 같이 녹이는 과정에서도 이물질을 갖다 없애야 되고 하는 청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이 렌즈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온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또 낮아졌다가 이렇게 온도 변화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온도 변화 차이, 온도 9배 차이 때문에 내부가 어떤지 그 응력이 생기고 왜곡이 생기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은 렌즈의 어떤 투명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렌즈 내부가 균일하게 될 수 있게끔 내부에 응력이 발생했었던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열을 줘서 서서히 식히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선행 아닐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번에 대한 그 11번의 설명은 이것을 의미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플라스틱 재질 중에서 주형 주조법으로 제조되는 거, 제가 크게 이제 제조하는 방법을 주형 주조법하고 그 다음에 사출 성형법하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주형 주조법 같은 경우에는 열 경화성 수지만, 사출 성형법 같은 경우에 열 가소성 수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이분화돼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안경 렌즈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국시 문제에서도 주형 주조법으로 만드는 렌즈 재질은 하게 되면, 혹은 여러 가지 다른 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에서는 열 경화성 수지를 찾아서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열 경화성 수지를 한번 찾아볼 텐데, 사실은 열 가소성 수지를 이렇게 제외를 시키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렌즈에서는 열 경화성 수지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열 가소성 수지, 제가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읍과 리을이 주형 주조법으로 만들어지는 열 경화성 수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플라스틱 렌즈 중에서 색 분산이 가장 큰 것 했어요. 대표적인 몇 가지 그 플라스틱 렌즈의 어떤 물성들을 저희가 테이블을 통해서 살펴봤었고요. 색 분산이 가장 큰 거 했었을 때 좀 다르게 얘기하면 아배수 값이 가장 작은 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을까요?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굉장히 많았었던 렌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PC는 아배수가 간당간당했죠. 30. 안경 렌즈에 있어서 아배수는 30 이상이어야 되는데 딱 3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도가 세서 쓰긴 하지만 실제 광학적으로는 그닥 좋은 그런 렌즈는 아니죠. 선명도가 그렇게 좋은 렌즈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여기엔 다양한 플라스틱 렌즈들이 나오고, 여기에 어떤 특징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1번. 폴리카보네이트는 경도가 강하여가 아니고, 경도는 긁힘에 대해서 견디는 거니까 강도가 강하여. 강도, 그죠? 내충격 강도. 그래서 강도가 좋아서 산업 안전용, 어떤 고글 같은 스포츠용, 그죠? 그리고 아이들 안경 안전이 좀 많이 유해지는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트라이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소재로서 이제 굉장히 장점이 많았었어요. 근데 얇고 강도도 되게 세고 과학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이런 장점이 많았었던 소재였었는데,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광학적으로 우수하고 생체 친화적인 소재로 인공수정체에 이용이 됐다가 맞겠네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PMMA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PMMA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R39나 폴리우레탄이나 다 요거는 열 경화성 수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주형 주조법으로 성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CR39 ADC 렌즈는 내열성이 굉장히 높아요. 열에 견디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한 210도까지도 견딘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R39는 내 충격성이 강하여 무태용으로 적당하다. CR39는 충격 강도가 세진 않거든요. 굴절율 값도 좀 이제 뭐 굳이 말하면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무태로 적합하지 않아요. 무태로 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굴절율이 조금 높고 단단한 그런 소재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트라이벡스라든지 PC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뭐 폴리우레탄도 괜찮아요. 근데 CR39는 굴절율 값이 낮고 약간 무른 소재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태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에는 답을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렌즈 컬러 착색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렌즈 컬러 착색 방법은 밑에 보시고 계신 이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용융 착색법이나 융착 착색법은 유리 렌즈에 이용이 됐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3가지는 플라스틱에도 이용이 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학 유리 및 플라스틱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1번은 플라스틱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네요. 그죠? 그리고 렌즈의 두께와 상관없이 렌즈 전체에 동일한 농도로 착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착색 방법에 비해서 내구성이 떨어진다. 요거는 진공 증착법이 되겠습니다. 코팅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뭐 두께에 따라서의 어떤 농도 차이도 없지만 코팅이다 보니까, 표면에 하는 코팅이다 보니까 조금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침투 착색법을 이용을 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태양광과 관련해서 유해 광선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태양광은 자외선, 그리고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가시광선, 그리고 적외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외선, 이제 뭐, 적외선도 유해 광선이고 자외선도 유해 광선이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많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에너지가 센 자외선이다 보니까, 적외선보다는 자외선의 유해성에 대해서 훨씬 더 언급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자외선에 대해서만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외선도 UVC, B, A, 이제 UVA가 가장 조금 이렇게 길게 오니까, UVC 같은 경우 오존층에서 다 막고 있어서 사실 지표에 도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UVB, UVA 정도가 실제 우리 눈에, 그리고 이제 인체에 유해한 광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UV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장대가 이제 280에서 315 정도 되잖아요. 되고, 실제 지표에 도달하는 양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97%가 UVA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짧으면 짧을수록, 그죠? 에너지 강도가 세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짧지만 지표에 도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인체에도 유해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도 파장이 세지만 짧기 때문에 깊숙하게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있어서 외안부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깊숙하게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들어왔다 하더라도 한 뭐 수정체까지 보통은 이제 외안부 정도, 외안부에 있어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익상편이나 뭐 군날개나 뭐 이런 광각막염이나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2번 UVB는 에너지가 강하여 맞고요. 그 다음에 인체의 유해성이 크고 맞고, 그치만 이게 망막까지 도달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니고요.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UVA가 이제 97%고, 그리고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백내장이나 망막질환과 관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380에서 780 나노메타 범위에 해당이 된다. 네,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적외선은 열감을 일으키며 망막 질환을 유발시킨다. 맞죠? 깊숙이 들어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래 노출이 됐었을 때 조금 더 이제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렇게 적외선에 오래도록 노출이 될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업적으로 뭐 용접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보호 장비를 이제 이렇게 착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일상생활을 그냥 특별한 어떤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이제 언급을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좀 깊숙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망막 질환과 관련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안경 렌즈 코팅에 관한 설명이다. 몇 가지 코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후에도 필요한 코팅이 더 이제 개발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코팅을 보게 되면은 이제 렌즈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층에 있는 게 하드 코팅. 왜냐면은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소재의 가장 큰 이제 취약점이 그 긁힘이잖아요. 그래서 긁힘을 갖다가 일단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드 코팅을 가장 아래쪽에 가장 두껍게 이제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반사 방지 코팅, 그죠? AR 코팅 하게 되고요. 근데 이 AR 코팅 같은 경우에는 한 코팅 에 있어가지고 한 파장밖에 반사 방지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개의 코팅막을 입히게 되는데 보통 한 3개에서 5개의 층으로 입히고 많게는 7개의 층으로 입히다 보니까 멀티 코팅이라고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R 코팅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추가적으로 뭔가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뭐 수막 방지 코팅, 뭐 초발수 코팅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드 코팅이 가장 두꺼웠었어요. 이래서 8마이크로 정도, 8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AR 코팅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초발수 코팅은 굉장히 얇은 층이기 때문에 뭐 계속 또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닦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제 없어질 수 있는 층이 사실은 초발수 코팅이 되어 있는 가장 최외층이 되겠죠, 사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렌즈랑 가장 가까운 층에 있는 것은 경질 피막 코팅, 하드 코팅이 되겠고, 하드 코팅 같은 경우에 실제 하는 목적은 경도 향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도 향상입니다. 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반사 방지 코팅, AR 코팅은 여러 개의 층으로 하면 할수록 좀 더 많은 반사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층막 코팅을 하게 된다. 3개에서 5개, 7개의 층 정도로 하게 된다. 그래서 멀티 코팅이라고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막 방지 코팅, 초발수 코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렌즈 표면에다가 이제 소수성 물질을 입혀가지고 조금 오염이 잘 안 되게, 혹시나 뭔가 묻었을 때도 쉽게 닦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코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로 코팅은 거울 코팅이잖아요. 거울 자체가 반사가 크죠. 그죠? 그래서 하는 방식은 반사 방지 코팅이랑 동일하게 하되, 렌즈 코팅의 두께를 선택할 때 상세 간섭이 아니라 보강 간섭으로 해서 오히려 더 반사율을 갖다 유도하는 그런 코팅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팅 중에서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코팅이 이제 반사방지 코팅하고 청강 차단 코팅 이 두 가지였는데요. 이 반사방지 코팅의 원리는 빛의 간섭 원리를 이용을 했었었죠. 빛의 간섭 원리를 이용을 하는데, 이때 이제 코팅 물질을 결정을 할 때 아무 물질이나 선택을 하면 안 되고, 이 렌즈 재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입혀주는 코팅 물질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는 반사에 있어서의 어떤 진폭값이 같은 것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니까 진폭 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선택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팅물의 굴절율 값이 렌즈의 굴절율 값의 평방근 값을 갖는 것으로 선택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재질이 뭔지에 따라서 입혀주게 되는 코팅 물질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코팅 물질이 정해지고 나면은 얼마만큼의 두께로 이제 입혀줘야 되는가? 이건 이제 위상 조건에 만족이 돼야 되는데, 위상 조건에 있어서도 상세 간섭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지만이 이제 렌즈 면과 코팅 면이 서로 이렇게 골과 마루가 만나서 이제 상세 간섭이 일어나게끔, 그래서 반사가 줄어지게끔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두께로 코팅막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사방지 코팅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반사방지는 반사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사를 줄이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투과율을 올리니까 상이 밝아진다. 요걸 갖다가
목적으로 하게 되는 코팅인데, 이렇게 했었을 때 사실 반사가 많게 되면은 렌즈 전면과 후면에서 발생되는 반사의 그 위치가 다르고, 그러면은 또 뭐 유령상이 나타나고, 그럼 상이 이렇게 겹쳐져 보이는 요런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걸 줄이다 보면은 상도 선명해지는 거죠. 상도 선명해지고,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유해 강선도 차단이 될 수가 있다. 렌즈 자체가, 그 물질 자체가 흡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안경 렌즈에 있어서 반사 방지막 코팅은 보통 3개에서 5개의 층으로 한다. 그래서 멀티 코팅으로 불려진다. 맞는 말이고, 이 층수는 이제 렌즈마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퀄리티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사를 할 때 딱 한 파장에 대해서만 반사 방지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흡수되는 것들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색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코팅막을 몇 개로 입히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제 반사되는 그런 이제 반사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층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사율이 줄어들고, 그쵸? 선명한 상을 얻을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유해 강선 차단 효과도 있죠. 그죠? 이게 다 맞는 말이고, 코팅 시에 렌즈와 가장 가까운 면에 하는 것은 하드 코팅이잖아요. 경질 피막 코팅. 그래서 아니고, 참고로 이 하드 코팅, 경질 피막 코팅은 주 목적이 경도 향상을 위해서 하긴 하지만 바로 위에 하게 되는 이 반사 방지 코팅의 어떤 밀착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드 코팅에 대한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청강 차단 렌즈, 요즘에 이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텐데, 요거를 왜 해야 되느냐, 이걸 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이제 이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청강이라고 하면은 그 가시광선 영역이잖아요. 가시광선 영역이긴 한데 자외선에 가까운 쪽이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보이고, 딱 이게 정확하게 파장대를 생각해 보면 400에서 한 480나노메타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요것도 정확하게 요 범위만 돼야 돼, 이거 아니에요. 조금 벗어나도 청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고, 가시광선 중에서 짧은 단파장으로, 그죠? 파장대가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유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맞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이 청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밝은 빛을 얻을 수가 있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가지고 많이 이용이 되다 보니까, 어디에? 컴퓨터, TV, 스마트폰 이런 데 많이 이용이 되고, 이런 것들의 사용의 빈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발생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청강이 더 이제 유해한 이유가, 저희와 제일 가까이 하고 있는 이 휴대폰, 그죠? 휴대폰 또 너무 가까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 쓰잖아요. 가까이 쓰면 쓸수록 그 유해성이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러니까 가까이 쓰면 쓸수록 훨씬 더 유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고, 밤에는 절대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청강을 차단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단파장 영역대를 갖다 이제 차단을 하는 거니까 색수차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색수차가 줄어들면 선명한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맞고요. 그리고 이 청강 같은 경우에 멜라토닌 호르몬의 어떤 을 갖다 좀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어떤 분비가 왕성해야지만이 수면이 유도가 되고 우리 생체 리듬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청강에 노출이 되면은 멜라토닌 호르몬이 줄고 잠이 안 오고, 이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생체 리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청강차단 렌즈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청강차단 렌즈 역시 만들 때 그 염료 방식, 코팅 방식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염료 방식은 특별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색깔이 있는 렌즈 중에서 갈색이나 노란색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이제 이런 착색 렌즈의 어떤 그 분광 투과율 곡선을 보게 되면은 청강 영역대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파장이 렌즈 자체가 흡수를 해서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 중에서 갈색 이런 거 쓰면은 청각 차단 저절로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노란색이나 갈색깔의 어떤 착색 렌즈를 이용을 하면 이제 청각 차단이 되고요. 근데 이런 걸 늘 쓰긴 좀 힘들기 때문에 색깔이 들어있지 않는 형태의 코팅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 그 이제 효과는 염료 방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그래서 청각 차단 효과에 있어서 염료 방식이 코팅 방식보다 우수하다.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코팅 방식을 이용을 했었을 때는 이것 역시 저희가 그 반사 방지 코팅하는 그 빛의 간섭 효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 청각 영역대의 파장을 반사시킬 수 있게끔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사시키기 때문에 파랑빛이 나타내는 게 맞고, 그래서 청각 파장대를 갖다가 보강 간섭을 발생시켜서 그 부분을 반사를 시켜가지고 추가시키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염료 방식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청각 차단율은 높아지니까 비례한다라는 것 역시 맞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청각 차단 효과는 이렇게 색깔이 진해지면은 더 효과적이긴 하지만 늘상 쓰기도 힘들고 혹 색 구분을 갖다가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코팅 방식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코팅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